우리가 커다란 이제 패러다임 변환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삶을 규정하는 데서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더 이상 뭐 누구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늘어났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미디어가 사람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말하자면은 미디어가 하나 새로운 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없었던 게 하나 첨가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의 배치가 다 달라지거든요. 가령 인터넷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서 또는 모든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사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만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핸드폰이 그저 하나 첨가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들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등등등. 옛날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등등 해가지고 이게 배치 전체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특히 이제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결국은 핵심일 텐데 이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존재론, 세계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그걸 짚어보는 게 전체 강의의 그 핵심 주제고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의 그 세 가지 세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영상 미디어죠. 그러니까 뭐 미디어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미디어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들도 그것도 다 미디어죠. 신문도 미디어고. 근데 이제 주로 하는 건 이제 영상 미디어, 이미지와 관련된 영상 미디어고, 거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사진하고 영화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1950년대부터 존재했던 TV, 그 다음에 라디오. 라디오는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TV 같은 경우에는 특히 1950년대 이후로 이제 대중화가 되어야죠. 그 세 번째는 바로 요즘 나오는 뭐 컴퓨터하고 이제 인터넷과 이제 컴퓨터겠죠. 그래서 미디어 이론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미디어 이론과 2세대 미디어 이론, 그 다음에 3세대 미디어 이론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앞섰어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독일 1년에 한 번씩 독일 가는데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오지로 떠나니까 연락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다닐 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버스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찍 울리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다치러 갔어요, 어느 놈이 하고. 그때 정말로 이렇게 핸드폰이 필요한 사람들 있죠. 가령 이제 러시아 마피아 이런 애들만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다들 들고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걔네들은 이 카메라가 안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안 달려 있고 젊은 애들이 조금 카메라 들고 다니더라고요. 카메라 달린 것들을 들고 다니고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문자 문화 코드가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핸드폰 사러 갔는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없는 거 달라 그랬더니 없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달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 문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자 문화 전통이 이제 일천해서 그런지 영상 문화로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우리가 뭐 IT 강국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IT 생산의 강국이라기보다는 소비의 강국이에요. 삼성이 잘 나가는 건 뭐냐면 삼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같이 훌륭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하나 만들어주면 다 사주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다 우리나라에 일단 뿌려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통하면 세계적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얼리 어댑터 비슷하게 되고. 그래서 김민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실험용 토끼냐, 미디어 시험장이냐, 여기가. 우리가 실험용 토끼냐, 투덜거리는데 어쨌든 새로운 미디어가 들어와가지고 막 블로그라든지 이런 문화들,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아마 외국 사람들이더라고면 여기서 이론이 한 서너 개가 나왔어야 돼요, 이미.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도 요즘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사진과 영화는 당연히 이제 발토 베냐민이죠. 발토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 전에 막시스트들은 생산 패러다임이거든요. 패러다임 자체가 프롤레타리아, 공장 생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가 뭐냐면 공장 그 기계, 근골 조직이죠. 커다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기계들. 그다음 또는 맥관 조직, 맥관 계통 있죠. 왜? 화학 있죠. 파이프라인이 막 지나가는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도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근육질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재밌게도 발토 베냐민은 이제 모더니티를 규정하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로 미디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보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싹 바뀐 거죠. 그런 걸 이미 1930년대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얘기했던 것이 상당 부분 지나친 낙관주의,
라고 오늘날 판명이 됐고, 또 이 사람이 내세운 개별 명제들은 상당 부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은 전체 미디어 이론에 판을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제가 이제 흔히 드는 비유인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번 우연히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누구예요? 그 이세돌인가 하는 애가 바둑을 두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도 계속 봤거든요. 중국 기사랑 하는데 막판에 이제 막 역전을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완전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입을 딱 벌리고 본 적이 있는데, 이세돌도 천재지만은 정말 천재는 누구냐? 이세돌 뭐 이창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천재는 누구냐면은 바둑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그 위에서 놀게 돼 있습니다. 이세돌, 이창호 같은.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베냐민이 판을 깔아줬고, 그러니까 베냐민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베냐민이 깔아놓은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는 TV와 라디오고, 여기 대표적인 이론가는 이제 퀸터 안더스 같은 사람입니다. 퀸터 안더스고, 또 하나 있죠? 맥루안이라고. 마샬 맥루안 같은 사람 있죠. 퀸터 안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냐민이 영화에 대해서 했던 얘기, 그걸 갖다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텔레비전에 현상학을 펴고 있는데, 청개구리입니다. 베냐민이 한 얘기가 거의 다 거꾸로 다 뒤집으면 안더스가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미디어 비관론자죠. 베냐민은 굉장히 미디어 낙관론자인데 반해서 퀸터 안더스는 굉장히 비관론자고, 반면에 맥루안 같은 사람은 베냐민이 영화 매체에서 기대했던 그런 기능들, 진보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론을 펴고 있죠. 이렇게 뭐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논조를 보면 상당한 낙관론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빌렘 플루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빌렘 플루서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책이 대부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 직접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디지털 모자이크를 쓴 뭐 스티븐 홀츠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다룰 겁니다. 스티븐 홀츠만이라고 디지털 모자이크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번역될 책은 디지털 만트라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보면 또 비교가 됩니다. 이게 디지털 미학에서의 대립각을 이루거든요. 이 사람 둘이. 그래서 이제 전체 강의는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재밌게도 베냐민하고 발터 베냐민하고 퀸터 안더스하고 빌렘 플루서, 이 세 사람은 다 뭐예요? 독일어권에 성장했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글을 쓰고 또한 독일어로 사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적으로 독일 철학 또는 독일 문학 쪽하고 이렇게 자신의 그 이론적인 토대를 갖다 대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어적인 상상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셋 다 유태인이에요. 셋 다 유태인이고, 베냐민은 뭐 아시다시피 망명을 가려고 나치를 피해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으려다가 입국 거절당해가지고 다량의 아편을 먹고 자살을 했고, 퀸터 안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허드렛 일, 접시 닦는 허드렛 일까지 해가면서 아주 어렵게 이런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빌렘 플루서는 이제 체코 계열의 유태인인데, 역시 그 가족이 이제 피해가지고 브라질로 망명을 갔는데,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또 군사 정권과 약간의 또 컨플릭트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90년인가에 고향인 프라하를 방문했다가 어쩌고니 없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문과에서 가르치는데, 다행히 이 세 사람이 다 독일어 텍스트라서. 그러자 거기서 뭘 가르치고 있을까 지금 거의 제 고민을 아주 간단하게 좀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독일 쪽 라인이고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맥루안처럼, 맥루안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해롤드 이니스가 있고, 맥루안 앞에 해롤드 이니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월터 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맥루안, 이 세 사람은 이제 캐나다 학파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학파고, 이 세 사람 역시 소위 신문방송학과 이쪽이 아니에요, 전공이. 그러니까 맥루안은 영문학자고, 월터 옹은 이게 신부죠. 카톨릭 신부인가 그래요, 아마. 그리고 영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해롤드 이니스 같은 사람은 정치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그렇고, 퀸터 안더스도 그렇고, 빌렘 플루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무슨 신문방송학과적인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알겠죠? 굉장히 밑바닥에 철학적인 또는 미학적인 논의를 깔고 있습니다. 역시 맥루안도 그렇고요. 그래서 맥루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영문학
작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제가 다루는 것은 소위 그 신문 방송학과에서 다루는 그런 미디어 이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훨씬 더 철학적이고 훨씬 더 미학적인 측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논의라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신문 방송학과 같은 데서 이런 것들 아마 강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독일 철학 전체를 다 밑에 좀 깔고 있어야 되고 또 미학 깔고 있어야 되고 또 예술론과 늘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그걸 또 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를 신문방송학과에서는 해결하기 힘들고 또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가 주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실증적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내고 그 나름대로 강점이 있죠. 실증주의적인 학문 방향에는. 그래서 여기랑은 좀 다른데 여기는 상당히 좀 사변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베냐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19세기도 그렇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그 커다란 변화는 바로 이미지에서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컨대 사과가 있으면은 그림을 사과를 그렸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이 사과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손이 들어가요. 이게 손이 들어가죠. 손으로 베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술 복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까지 예술론의 그 메이저 티어리 주요한 이론은 바로 자연의 모방론이었습니다. 자연의 모방, 즉 복제하는 거죠. 재현론이라는 거죠. 그때 그 재현이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화가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술인 겁니다. 예술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830년대에 카메라 옵스쿠라의 영상을 갖다가 인화제에다 고정시키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진기의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되냐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찍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세팅을 할 수 있고 찍은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가공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적어도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그 짧은 순간만큼 인간은 절대로 무력합니다. 그 순간은 바깥에 있는 빛이 그냥 묻어 들어오는 화학적인, 물리화학적인, 광학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다라는 게 배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딱 배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건 대표적인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건 사람이 직접 그린 것들입니다. 그게 채색을 한 페인팅이든지, 아니 채색이 아니라 그냥 선으로만 가지고 그린 그래픽이든지 간에 사람의 손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1830년대에 이제 사진기가 발명되고, 그다음 점점 이게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누구나 갖고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래서 20세기 들어오게 되면 그게 대중화가 돼버리죠. 보급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생산되는 이미지의 전부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다 복제 이미지입니다. 그것도 예술 복제가 아니라 뭐예요? 기술 복제죠. 기술로 복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지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술 복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다라는 게 개입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이미지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생산되는 이미지 중에서 우리날 뭐 홍대 앞에 가면 뭐 미술학원이 세고 셌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1년에 졸업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매일 그림을 그려대고 그려야 된다 하더라도 전체 생산되는 이미지 중에서 사람이 직접 그리는 이미지는 아마 0.0001%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사진, 신문 보면 사진이잖아요. 인터넷 보면 사진이죠. 텔레비전 틀면 그냥 돌아가죠. 대부분의 이미지는 다 기술 복제된 이미지고, 그게 이제 이미지 체험들을 규정한다라는 거죠.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이 복제하는 것을, 사람의 손의 기능을 누가 뺏어가냐면 사진기가 뺏어가니까 그때부터 회화가 뭐예요?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때 초기의 사진사들은 상당 부분 초상화를 그려주던 사람들입니다. 화가들이에요. 화가들인데 도저히 안 되니까 뭐예요? 사진사로 다 전업해가지고 초상화 그려주는 대신에 인물 사진 찍어주는 걸로 먹고 살고 그랬던 거죠. 그때 이제 회화가 자기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사진기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 매체성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진과는 다른 자기 고유의 매체성. 그래서 회화란 뭐냐? 형과 색이다. 그래서 형과 색의 자유로운 실험 쪽으로 나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회화, 말하자면 추상을 중심으로 한 현대회화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현대회화 추상의 계열은 1960년대에 리턴 오브 더 리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아마도 앤디 월 같은데, 이런 구상이 다시 이제 복귀할 때까지는 모더니즘의 아주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 다음에 구상이 복귀했을 때조차도 이건 뭡니까? 사진 이미지입니다, 이게. 필름 같은 거 갖다 대고 그려가지고, 이게 사진, 거의, 그러니까 뭡니까? 복제 이미지의 형태로 이 구상이 이제 1960년대 팝아트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뭡니까? 사진기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바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이제 사진의 짧은 역사인가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진의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논문에서 얘기한 부분의 상당 부분은 또한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이라는 그 논문 속에 또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초기 사진, 베냐민이 그 글을 쓸 때 사진의 역사가 벌써 이미 90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거의 뭐 1930년대고 뭐 하여튼 이러니까요. 거의 9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사진의 역사는 90년이 됐고 그동안에 사진술 자체가 굉장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진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베냐민 그 사진술의 역사를 쭉 개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초기 사진은 어땠냐면은 아시죠? 초기 사진은 우리는 지금 네거티브를 찍어서 거기서 포지티브를 인화하잖아요. 근데 초기 사진 같은 경우는 다게로 다게르가 만든 초기 사진이라든지 이런 니엡스가 만든 초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로 그냥 찍어버립니다. 이게 카메라 영상을.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게 은판에다 찍거든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 베냐민이 인용한 걸 보면 이제 금화 30프랑이에요. 이게 사진 한 장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단계였고요. 그런 사진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명암판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명암판이라는 건 요만한 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옛날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비쌌을 때는 정말 유력자들만 찍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찍을 수가 있는데 이게 명암판 사진이라는 건 뭡니까?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진기도 보급이 돼가지고 누구나 동네마다 있는 게 사진관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이제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진의 성격 자체가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초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진은 기술 복제지만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대량 복제는 아니거든요. 왜? 한번 찍으면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발터 베냐민 하면 아우라의 파괴 얘기를 하죠. 사진이라는 게 아우라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 사진은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초기 사진은 아우라가 있었어요. 왜냐? 초기 사진의 조건 자체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 대량 복제가 안 돼요. 하나 딱 찍으면 그냥 한 판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복제가 안 되고 원판 하나라는 거죠. 포지티브로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기니까 그 옛날에 뭐 사진들 보면 이렇게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냐?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 받침대 이렇게 있고 팔 받침대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찍으면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뭐 10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분이면 됩니다. 3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돼요. 요즘은 거의 뭐 몇십 분에 1초가 돼버렸지만 그 점점 줄어들지만 그 과정 자체가 뭐랑 닮았냐면은 회화랑 크게 지금 보면 이제 회화하고 지금 뭡니까? 그림하고 회화하고 사진을 대립시키는데 이 후기에 존재하는 회화와 사진의 대립이라는 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유일물이잖아요. 사진이, 초기 사진은 유일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노출 시간이 길어요. 노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화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모델을 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하냐면 모델을 딱 보고 날 보세요. 그 다음에 사진 눈 하나 깜빡해 찍었습니다. 머릿속에 딱 간직을 한 다음에 그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고 조금 그리고 또 보고 그리고 또 보고 그리고 또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성된 것은 순간 포착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시각의 종합이 이루어져요. 이게 시각의 종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델과 화가 사이에 눈이 마주침이 있는 것 같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뭔가 포에지가 있어요. 근데 초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쵸? 고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각의 종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촬영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마치 화가가 보고 그리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포에지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진에는 이제 아우라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노출이랑 오늘도 이렇게 아우라 비슷한 현상을 뭘로 볼 수 있냐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린애처럼 좋아하는데 그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찍었는데 탁 나오는데 이게 싹 그림이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안개를 뚫고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형상이. 네? 현상 조건 자체가 옛날에는 이거 자체가 촬영 자체가 노출이 길고 바로 이제 현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마치 어떤 안개 속에 어떤 분위기 속에 쌓인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나타나는 현상 조건 자체가 다 뭡니까? 아우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시선의 마주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베냐민이 이제 아우라 규정을 할 때 이게 눈과 눈의 마주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라적 체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1인칭과 2인칭의 체험이에요. 너와 나의 체험입니다, 이게. 너와 나의 체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진 노출이 길다 보니까 아무리 카메라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마치 찍는 사람하고 뭐예요? 모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시선 교환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갖다 여러분이 1시간씩 놓고 찍은 거하고, 그 다음에 보이세요? 잠깐 하고 다음 분 잠깐.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1시간씩 이렇게 딱 찍을 때는 이게 인격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모종에. 마치 영화관에서 보는 거하고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거 직접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벌써. 영화는 벌써 1인칭, 3인칭 관계다라고 하면 무대에서는 1인칭 모종의 1인칭, 2인칭 관계, 인격적 관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배우들도 뭐라 그러냐면 그 관객과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관객과의 기싸움에서 지면은 관객들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보면서 압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객을. 그런 관계가 있는데 카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냅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찍어버리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보들레르에 관한 논문에서 베냐민이 저 얘기를 하고 아우라의 새로운 규정으로서 시선에 마주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사진은 바로 저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후기로 가게 되면 아우라가 이제 파괴되는 건 바로 그런 측면. 일단은 카메라 자체, 사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거티브 필름을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 종이에다가, 인화지라고 말하는 종이에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판에다 할 때하고 종이랑 할 때랑 차원이 다르는 겁니다. 값이 일단 싸져요. 값이 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두 장의 사진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똑같다고 합시다, 그냥. 하나는 인화지에도 뽑은 거고, 하나는 은판에다 딱 뽑은 거예요. 어느 게 분위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똑같다 하더라도 역시 은판에 있는 게 굉장히 뭔가 좀 있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량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찍어대는데, 그게 뭐 5만 장이고 5만 장, 10만 장이 10만 장. 지금 선거 포스터 봤죠? 또 선거 인쇄물 보시잖아요. 홍보물. 이런 거 몇백만 장씩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에 있는 것하고 여러 개 있는 것, 그것도 몇십 번, 몇만 번, 몇십만 번 반복해서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진이 바로 이제 베냐민이 볼 때는 사진의 기술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진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고, 바로 이 이 사진의 변화된 성격 자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만화가들도 왜 그러잖아요. 자기를 갖다 곧 죽어도 뭐라고 불러요? 만화가라고 안 부르고? 예술가 내지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우영?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화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화가가 화가보다 못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의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화백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장르에 기대려고 해요, 이렇게. 기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진도 딱 등장했을 때는 이미지를 번뜨는데 사람이 손으로 한 거하고, 여러분이 딱 어떤 어떤 이미지 두 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그린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대중의 찬탄의 정도가 다르겠죠. 사진으로 찍은 거야, 잘 찍었네, 이렇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이다. 사진처럼 정말 잘 그린 그림이다. 그럼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감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진에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게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푸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사진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술 사진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사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술 사진의 단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굉장히 뭐랄까 좀 몰취향이기도 한데 그런 거에 이렇게 세팅을 해요, 이렇게. 예컨대 회화들 보면 고전 회화들 같은 걸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되게. 굉장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것처럼 세팅을 다 하는 겁니다. 막 예컨대 로마 시대에 뭐 돌기둥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막 세팅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딱 보면 정말 촌스러운데 그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옛날에 그거 보고 굉장히 재밌는 그림 사진을 하나 봤는데 세팅을 한 거예요. 특히 19세기 말에 왜 그 소녀들 있잖아요. 병든 소녀 그 취향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오헨리 보면 왜 병실에서 소녀가 막 병 들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소녀의 그 병든 소녀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종의 병적인 아름다움. 이런 게 그때 유행을 했는데 그걸 찍은 사진을 탁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리따운 소녀가 탁 그 침대에 이렇게 탁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모가 이렇게 탁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남자가 탁 등을 보면서 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우습지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세팅을 해요.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베냐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베냐민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냐민이 본 것은 뭐냐면, 기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미학적인 의미를 본 거예요. 기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미학적인 의미를 본 거. 그러니까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 뭐예요?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예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이라고 할 때 미학성을 띠면서 오히려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모종의 한마디로 뭐니까 매체성에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회화라는 매체하고 사진이란 매체는 다르거든요. 매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체적 특성에 맞게끔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쯔의 얘기를 하죠. 아쯔의 얘기하고 잔더 얘기합니다. 아구스트 잔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가 아쯔의 사진을 제가 이제 오늘 학생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학생들은 벌써 아쯔의 사진에서도 아우라를 읽더라고요. 분위기가 일단. 왜냐면 또 흑백 사진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이게. 옛날 사진이 갖고 있는 아우라. 그 다음에 아트제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또 아우라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아우라를 느끼는데, 아쯔 그림을 딱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황량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하이퍼리얼리즘, 말하자면 포토리얼리스트들이 이렇게 주유소 같은 거 그린 거 있죠. 왜? 언뜻 보면 사진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아크릴로 그렸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컨셉트를 보면 굉장히 내가 늘 보던 장면인데, 일상적으로 보던 장면인데 굉장히 황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쯔의 그림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쇼크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은 거기서 아주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이 아쯔의 사진을 자기들 잡지에 실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근데 아쯔의 자신은 어땠느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확한 워딩인데, 쓰는 송크데 도큐모. 그거는 그냥 도큐먼트에 불과하다. 자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게 쉽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가들한테 팔았거든요. 왜냐면 화가들이 이렇게 3차원에 있는 것을 2차원 평면에 옮겨놓는 건 화가들한테도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사진은 그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잉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보고 하면. 그러니까 모네도 자기가 찍어서 보고 그린 거예요. 그 루엥성당 같은 거. 직접 본 게 매번 한 게 아니라, 모네한테 중요한 건 형이 아니라 빛의 효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팔거나, 아니면은 뭐 철거될 만한 데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막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큐멘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일상적인 거리들을 막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대기로 이만큼 몇천 장 해가지고 나라에 팔아요. 그냥 헐값으로 팔고. 자기 사진을 또 작품으로 이해했다라기보다도 굉장히 글자 그대로 이렇게 도큐멘터로 이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바로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진 고유의 그 매체성이라는 게 이 사람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던 이 아쯔의 작품 속에는 오히려 모종의 미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쯔에서 사라진 것은 일단 뭐가 사라졌냐면 사람이 사라졌어요.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아쯔가 사람을 전혀 안 찍은 건 아니에요. 사람 찍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을 왜 사람을 배제했느냐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뭐 심오한 이유를 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건물 찍으려고 했을 뿐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 다음에 무슨 뭐 대단한 유서 깊은 건물이라든지, 물론 그런 베르사유를 찍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겁니다. 뭐 푸주간이라든지 뭐 마차 바퀴 이렇게 넣는 거, 아니 접시가 나한테 쌓여 있더라든지. 근데 사람들이 늘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다 봤는데 아쯔의 그림을 딱 보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그게 굉장히 황량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낯설음. 그 뭐냐면 아쯔 그림에서는 그럼 뭡니까? 좀 전에 제가 아우라 체험이라는 게 1인칭과 몇 인칭이에요. 2인칭 관계라는데 아쯔 그림에서는 이게 몇 인칭 관계가 된 겁니까? 1인칭과 3인칭 관계가 된 겁니다. 굉장히 낯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보고도 보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걸 갖다 딱 그림을 보는 순간에 딱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체험을 해줍니다. 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페어프렘동, 말하자면 이제 낯설게 하기 기법. 그러니까 브레이트는 걸 갖다 연극에서 사용했죠.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든지.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소위 유익한 속격, 유익한 낯설게 하기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중에 베냐민에 의해서 그 기술 복제 시대 논문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잔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아마 이 사람 봤을 거예요. 그 사진
어떤 이제 독일 뚱뚱한 아저씨가 이렇게 푸죽간 주인이 하얀 천 기두지고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벽돌 들고 가는 사람, 노가다 십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거라든지 이 사람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그러니까 독일의 그 당시에 존재했던 계급 계층들을 다 찍었어요. 쭉 찍고 그 중에 심지어는 뭡니까?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왜 뭐 무슨 영화 하면 무슨 영화 다 심심한 그냥 그다음 여성 영화 하나 찍었듯이 그 중에 또 하나 왜 여성 이래가지고 또 카테고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예컨대 뭐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부터 저 밑바닥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까지 쫙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찍은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찍었다라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베냐민 같은 경우니까 오히려 무슨 예술 이렇게 뭐 치장을 하고 어떤 세팅을 하고 뭐 연출을 하고 해가지고 뭐 예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 해부학자처럼 현실의 해부학자처럼 짝짝 도려내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이야말로 사진 고유의 성격에 맞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들 예술과 기술의 대립 속에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는 겁니까? 기술이 갖고 있는 미학성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최근에 백남준 씨 같은 경우에 백남준 씨의 키포인트가 바로 그거잖아요. 기술 문제잖아요. 결국은 기술하고 예술의 관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특히 이제 21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이 기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요즘 이제 화가들이나 작가들 같은 경우에 뭐 설치가 많아지고 미디어 예술 같은 게 미디어 아트 같은 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적인 지식들을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었지만 오늘날은 뭡니까? 그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 의미에서 기술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고 바로 그런 테크노 에스테틱 기술 미학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게 바로 베냐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